안녕하세요. 해커스 자율증의 오우진입니다. 본 강의는 전기를 입문하는 초급자분들을 위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기를 입문하는 문턱이 매우 높다. 자, 이도 이해가 되는 게 전기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렵죠. 거기다가 수학적인 개념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 어려움은 몇 배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문자분들께서 서점에 가서 책을 처음 넘기시다 보면 자주 보이는 수학적 수식이 있어요. 자, 바로 이게 미분과 적분이죠. 자, 우리가 기초 수학도 어려운데 교재에서 미분과 적분이 반복해 나오다 보니까 몇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을 덮어버리고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입문자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전압부터 해석해 보도록 할까요? 우린 전압을 볼테이지다라고 불러주고 있죠. 해서 전기에 대한 기본 성질을 해석할 땐 우리가 물을 많이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물통이라고 하죠. 해서 두 개의 물통에다가 한쪽에는 물을 높게, 다시 말해 고수위,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저수위 상태로 저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물통 사이에다가 물의 길, 다시 말해 길로자를 써서 수로를 만들고 여기에는 수문을 개방하게 되면 두 물통 사이에는 소정의 수위차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수위차를 우리가 이하 수압이다라고 불러주게 되죠. 그러면 두 물통 사이에 수압이 만들어지게 되면 물은 높은 수위에서 낮은 수위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걸 우리가 흐를 류자를 써서 수류가 흘러간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수류는 언제까지 흘러가죠? 당연히 물 높이가 같아지게 되는 등수위가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기 해석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해서 여기에 있는 물 숫자 대신에 전기 전자로만 바꿔주게 되면 전기적인 기본 성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 대신에 전기로 바꿔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는 우리가 배터리나 콘덴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도체라는 개념을 잡아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서 두 개의 도체에다가 전기적 에너지를 충전시키게 되는 겁니다. 해서 한쪽에는 에너지를 많이 충전시킨 고전위 상태가 되고요. 자, 여기서 전이라는 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쪽에서는 우리가 저전위 상태다라고 보도록 하고 두 도체에다가 우리가 전로를 연결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도체 사이에는 소정의 전위차, 즉 전압이 만들어지고, 그렇다면 당연히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 쪽으로 전로를 통해 전류가 흘러가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전류는 언제까지 흘러갑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등전이가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도체에 전기적인 에너지가 저장돼 있으나 두 도체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으면 전압이 인가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압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전기의 최소 단위를 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전하 Q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하에 대한 단위는 여기에는 쿨롱이라는 기호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우리가 이 전로의 소정의 A점에다가 1쿨롱이라는 전하를 배치시켰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전하가 A점에서 정척 상태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흘러가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A, B 사이의 전압이 0V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등전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A, B 사이에 소정의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하는 운반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쿨롱의 전하가 운반할 때 10줄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했다. 자, 또는 반대로 우리가 1쿨롱의 전하가 A점에서 B점으로 운반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10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사이에 10V가 인가됐다라고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1쿨롱이 아니라 전하 한 개가 아니라 전하가 두 개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쿨롱의 전하가 A점에서 B점으로 운반했을 때 100줄만큼의 에너지가 소비가 됐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사이는 몇 볼트가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1쿨롱의 전하가 아니라 2쿨롱이 운반에 100줄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것은 1쿨롱당 50줄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이에 50볼트가 인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전압 V는 Q분의 W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Q는 전하에 대한 기호가 되죠. 해서 Q분의 W, 전하분의 에너지, 워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서 2쿨롱의 운반에 100줄만큼 소비가 되면 2분의 100이 돼 50V가 인가가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요. 앞에 제가 설명했던 그 부분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쿨롱의 단위 전하. 자, 여기서 단위라는 거는 크기가 1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단위 전하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유니트 차지다. 자, 유니트는 단위값을 말하게 되고 차지는 전하에 대한 영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우리가 전압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전하를 놓기 때문에 테스트 차지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1쿨롱의 단위 전하가 A점에서 B점으로 운반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하 전압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류 커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에 대한 정의는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시간의 임의의 단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한 전하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우리가 도체에다가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전하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해서 소정의 단면적을 통과한 전하의 개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정의식은 T분의 Q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 1초 동안에 전하가 3개가 통과가 됐다. 그러니까 3쿨롱이 통과했다. 라면 3A가 되는 거고요. 1초 동안에 전하가 10개 통과했다. 그럼 10A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뭐 전류에 대한 정의식이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면 자, 이와 같은 답을 하세요. 자, ohm의 공식이죠. I는 R분의 V. 전류는 전이차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자, 이런 식을 말하게 되는데 이거는 전류에 대한 정의식이 아니고 바로 ohm의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류의 정의식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전력 파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에 대한 정의는 단위 시간 동안에 자, 단위란 말은 우리가 크기가 1이다라고 얘기했었죠. 해서 우리가 1초 동안에 전기장치에 공급되는 에너지로서 다시 말해 부하가 소비되는 에너지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전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뭐예요? 일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기가 한 1은 뭐예요? 전기가 한 1. 자,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하가 운반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전하가 운반하면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바로 전기가 한 1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의식 T분의 W라는 공식에서 자, 우리가 앞에 정의했던 두 개의 공식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전하가 운반될 때 소비되는 에너지 W는 QV가 되죠. 자, 이 식은 우리가 앞에 정의했던 것처럼 전압 V는 Q분의 W에서 온 식입니다. 자, 그리고 전류에 대한 정의식은 초당 얼마만큼의 전하량이 단면적을 통과했어 라는 개념을 잡겠죠. 해서 두 식을 대입해 식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분의 W에서 W 대신에 QV를 대입하고요. 그리고 전하량 대신에 자, 전하량 대신에 전류 곱하기 통과한 시간 IT를 대입하게 되면 자, 시간에 대한 차원끼리 서로 약분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라는 식으로 바꿔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린 사람이 와트가 돼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 전력의 단위를 와트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전력의 정의에 대한 단위는 그대로 줄 퍼 세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전력이란 건 뭐냐면 전력이라는 건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에너지예요. 자, 에너지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적인 에너지를 전압과 전류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력 공식은요. 전력 P는 VI라는 공식에다가 ohm의 공식을 대입한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자, I는 R분의 V라든가 또는 V는 IR이라는 공식을 대입해 식을 변형하게 되면 P는 VI 또는 I 자승 R. 다시 말해 전압에다가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자, 이를 대입하게 되면 전류의 제곱 곱하기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공식 I에다가 ohm의 법칙 R분의 V를 대입하게 되면 R분의 V를 대입하면 R분의 V 자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에 대한 정의식이다 하게 되면 초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했어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뭐 전하가 운반될 때 소비되는 에너지 또는 전류에 대한 정의식 또는 ohm의 법칙을 대입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식은 자, P는 VI I 자승 R, R분의 V 자승이라는 식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이론 두 번째 강의로 유전율과 투자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를 처음 공부하다 보면 자, 이 유전율과 투자율은 단어부터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전기공학도들은 어떻게 돼요? 자, 이해가 안 된다면 무조건 외우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유전율과 투자율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전체부터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전체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적인 절연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좀 이상하죠? 절연체면 절연체인데 전기적인 절연체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전기적인 절연체라는 건 여기에는 유전체를 직접적으로 단어로 해석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자는 끌 유자가 되고요. 전기전자의 몸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 절연체는 절연체인데 외부의 어떤 에너지와 힘에 의해서 전기적인 성질이 유도가 되는 물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쉽게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유리봉이 있어요. 자, 유리봉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절연체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헝겊을 가지고 막 문지르고 나면은 이 유리 표면에는 전기적 에너지가 유도가 되죠. 자, 또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지금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책받침이 있잖아요. 책받침을 여기 옷 사이에다 이렇게 문지르고 난 다음에 머리에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부하게 뜨면서 전기적인 성질이 유도가 되죠. 자, 이렇게 절연체면서 전기적인 성질이 유도가 되는 물체를 우리는 유전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유전율이란 건 뭐냐? 자, 방금 유전체에 대한 해석을 들어보시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셨을 거예요. 이런 전기적 성질을 끌어냄에 있어서 그때 만들어내는 전기적인 특성 비율을 우리가 유전율이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전율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콘덴서 모델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콘덴서라는 건요,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 장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 배터리 같은 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콘덴서의 구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충전할 수 있는 두 개의 알루미늄 급판과 이 사이에 유전체라는 매질을 채워 넣어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유전체 내부에 대한 구조를 보시게 되면 무수히 많은 영구 쌍극자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영구 쌍극자라는 거는 우리가 유극분자, 구속전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말이 어렵죠? 자, 그래서 조금 쉽게 얘기하게 되면, 자, 유전체라는 건 아까 전기적인 절연체라고 그랬죠? 평상시에는 전기적 힘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원래부터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기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외부적으로는 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하는 전기적인 특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자가 구속돼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이렇게 랜덤하게 비규칙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전기적인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콘덴서 제품에다가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하를 충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외부에 충전된 두 개의 전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유전체 내부에 있었던 유극분자 또는 구속전자가 이 전기에 대한 방향으로 재배열되는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말해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가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플러스와 마이너스 흡인력이 발생하니까. 자, 그래서 이 플러스로부터 마이너스가 유도가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자에 대한 구조는, 자, 분자에 대한 구조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해서 핵은 플러스로 표현하고 이때 전자는 마이너스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때 분자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량과 마이너스량의 크기는 같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에 대한 쌍극자에 대한 형태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해서 여기에 플러스를 가하게 되면 이 근접하는 곳에 마이너스, 그리고 반대쪽에 플러스가 이렇게 쌍극자에 대한 형태로 배치가, 다시 말해 재배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쌍극자가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재배열되는 현상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최외곽에 있는 마이너스는 자, 여기와 이렇게 결합이 되는 상태에서 자, 이쪽 인접해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중화 현상이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요. 자, 인접해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중화 작용을 일으켜서 실질적으로 전기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최외곽에 있는 마이너스와 플러스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 충전된 전하에 의해서 유전체 내부의 전하의 극이 딱 분리가 되는 현상을 분극 현상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우리가 소정의 유전체에다가
유전체에다가 전개를 가하게 되면 유전체 내부에서 어떤 현상? 분극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바깥에 충전된 전하를 진전하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유전체 내부에 유도가 된 전하를 분극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자,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어떤 힘이 작용해요? 흡입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전체 내부에 분극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마이너스에 의해 더 많은 플러스 전하를 땡기려고 할 것이고, 자, 여기 밑에 이 플러스의 전하에 의해서 더 많은 마이너스 전하를 땡기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콘덴서 자체에 대한 용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축적되는 전하량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콘덴서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정전 용량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유전체를 삽입하게 되면 콘덴서의 용량이 증가하는 작용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기적인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전율에 대해 정의를 하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유전율은 우리가 입실론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로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입실론 제로라는 거는 진공 중의 유전율 값으로 우리가 실험을 통해 만들어낸 상수값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진공이라든가 공기, 자, 공기도 거의 비슷한 특성을 내보이고 있는데, 이런 공기와 진공이 나타내는 정기적 특성 비율을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자, 이때 F라고 하게 되면 페럿이라고 불러줍니다. 페럿. 그리고 페럿 퍼 메타에 대한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자, 이게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초급반에서 이걸 무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공이 나타내고 있는 유전율의 크기는, 자, 이건 좀 기분 나빠도 외우셔야 돼요. 실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수값이고, 자, 쉽게 8땡이 5땡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입실론 S를, 자, 입실론 S를 우리가 비유전율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비유전율은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콘덴서에 대한 비례 상수값이에요. 자, 우리가 이 콘덴서 사이를 진공으로 만들어 놓은 콘덴서를 진공 콘덴서 시제로다 라고 표현하게 되면, 자, 여기가 바로 레퍼런스가 되는 겁니다. 자, 레퍼런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한 참고, 자, 기준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해서 진공 콘덴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이 콘덴서 사이에 여러 개의 유전체를 삽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콘덴서 양 극판 사이에 유전체를 삽입하게 되면 유전체 내부에서는 분극작용을 일으켜 더 많은 전하량을 축적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두 개의 콘덴서의 용량을 비교하게 되면 어떤 콘덴서 용량이 더 크겠어요? 당연히 유전체 콘덴서 용량이 더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공 콘덴서를 기준으로 유전체를, 자, 소정의 유전체를 삽입했을 때 몇 배만큼의 크기의 비율을 가지게 될 것이냐, 이때에 대한 비례상수를 비유전율이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진공이나 공기의 비유전율은 얼마가 될까요? 자, 진공이나 공기의 비유전율은 진공 콘덴서와 진공 콘덴서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C0분의 C0가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공기나 진공의 비유전율은 1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유전체를 삽입하게 되면 무조건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유전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뭐 종이라든가 폴리에틸렌이라든가 아니면 유리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때마다 이 특성값은, 정기적인 특성값은 차이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비유전율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이 유전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정기적인 특성값은요, 자, 우선은 진공에 대한 레퍼런스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레퍼런스에다가 유전체를 삽입해서 변화가 되는 비율, 비유전율을 곱해줘야 전체 유전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쿨롱이라는 학자가 실험한 상수값인데요. 자, 이건 좀 기분 나빠도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자, 여기서 입실론 제로라는 거는 진공 중에 가지고 있는 유전율 값이 되겠죠. 해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입실론 제로와 여기에는 상수값을 자리를 바꿔주게 되면 입실론 제로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자, 원래 입실론 제로의 상수값은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인데요. 자, 희한하게도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는
8땡이 5땡이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누르시다 보면 8.854라고 나오지만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8.855로 이렇게 좀 변칙적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라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상관이 없는 게 자,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보니까 너무나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5가 됐던 4가 됐건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 기초이론 세 번째 강의인 전류와 자기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법칙은 뭐냐면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방향은 마치 나사의 회전 방향과 진행 방향이 동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를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줘야 되고요. 나사를 반대쪽으로 진행하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자, 이게 마치 전류와 자기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면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으로, 자기 오른손이죠.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될 것이고 반대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사에 대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 또는 자기장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대한 심벌 또한 역시 이 나사에 대한 모양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나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나사의 머리 모양인 X표 표시를 하고요. 또는 나오는 방향에 대해서 자, 이 나사가 이 화면을 뚫고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꼭지, 점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트 심벌을 그리게 되면 나오는 방향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화면상의 자기장에 대한 방향을 심벌로서 나타나게 되면 자, 전류에 대해서 오른나사 법칙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위쪽 부분은 자기장이 들어가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크로스 심벌을 자, 아래쪽 방향은 자기장이 나옵니다. 자,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도트 심벌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전류에 대해서 이때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이 부분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기장의 크기를 나타내는 법칙을 주회 적분에 대한 법칙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 주회 적분의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아요. 자, 다시 말해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총합은 같을 수밖에 없다. 자, 이 자기장의 힘이라는 건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상적인 관계에서 손실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전류 에너지에 대한 크기와 자기의 세기의 힘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도체를 수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가 형성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른나사 법칙으로 이렇게 동그란 원을 그리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H, 자, 여기 H가 있죠? 이 자기의 세기라는 거는 이 자기장 중에 한 점에서 받아지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 속에서 작용하는 전체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미소한 한 점을 미소 길이 dl라고 하게 되면 자개의 세기 곱하기 dl의 적분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적분을 모른다 하시더라도 해석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우리가 미분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미분은 잘게 나눠서 해석한다라는 개념이고 적분이라는 거는 쌓을 적자예요. 잘게 쪼개진 거를 더해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미소 길이라고 하게 되면 한 점이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해서 한 점을 특정 구간만큼 쭉 해서 더해 나가게 되면 선이 되는 개념이에요. 물론 이러한 선을 A점에서부터 B점까지 쭉 적분해 나가면 면이 되는 개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념적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미분과 적분을 수학적으로 깊이 있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면 인티그랄 해서 적분을 시켜라. 자, 이 미소 길이에 대해서 구간만큼 적분해라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동그라미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 선이 개방되어 있는 선이 아니라 페루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페루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페루프를 한 바퀴 돌리는 적분이다라고 해서 주해 적분이다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점에서 작용하는 자개의 세기를 이 자개 경로에 대해서 다 적분하게 되면 뭐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까?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체 자개의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자, 우항을 보시니까 전류 곱하기 권선수가 나와 있는데 자, 이 공간을 통과하는 도체가 한 가닥이었다면 1권선이지만 여러 가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류의 총 크기는 전류 곱하기 권선수에 대한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전류의 총합과
자개의 총합은 같을 것이다 라고 정의한 게 바로 앙페르의 주회적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로부터 자개의 세기를 구하게 되면 자, 미소 길이를 구간만큼 적분하게 되면 전체 길이 L이 되겠죠. 해서 이 L을 넘겨주게 되면 자개의 세기는 L분의 NI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때 단위를 보게 되면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그 다음에 권선수니까 턴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해서 길이는 메타가 되기 때문에 자개의 세기의 단위는 앙페어, 턴 퍼 메타가 되겠고요. 이때 N은 권선수, L은 자개 경로 길이, I는 전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직선 도체로부터 발생되는 자개의 세기는 얼마가 되냐? 자, 이때 우리가 전류에 대한 크기는 상수값이니까요. 여기에는 권선수와 자개 경로 길이만 고려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과 같이 1권선이었다. 그러면 N을 1을 대입하시고요. L은 자개 경로 길이다 보니까 이 원주에 대한 길이가 되겠죠. 해서 반지름 R메타가 되는 원주 길이는 2파이 R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개의 세기 H는 2파이 R분의 I로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게 되면 이 앙페르 주회적분은 이 정의식,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 폐곡선에 대한 자개의 세기의 선적분이, 자, 요겁니다. 선적분. 선적분이 이 폐곡선으로 둘러싸이는 전류의 크기와 같다. 다시 말해 자개의 총합과 전류는 같을 것이다. 라고 정의한 게 바로 앙페르의 주회적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로부터 우리가 이 직선 도체로부터 발생되는 자개의 세기 크기는 얼마? 2파이 R분의 I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 기초이론 네 번째 강의로 전자 유도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레밍 오른손 법칙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던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을 조금 변형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같은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체에다가, 자, 두 개의 도체에다가 또 다른 도체를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막대 자석을 위치하게 되면, 자,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N에서 S극으로 수많은 자석 밀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패러데이 법칙과 다시 말해 유도기전력 공식과 이 플레밍 오른손 법칙을 좀 구분해 볼까요? 좀 구분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도체가 있고요. 여기에 막대 자석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막대 자석으로부터 이렇게 자속 파이가 나갈 거예요. 그럼 자속 파이를 가만히 냅두면 이 도체는 기전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이 막대 자석을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자석을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이렇게 자속의 변화량을 주게 되면 이 사이에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진다. 해서 유도기전력 E는 마이너스 권선수의 dt분의 d파이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뭐냐? 자, 이와 같이 도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자석을 흔들어 제끼는 게 아니라 반대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번에는 이 자석을 고정자로 두고 딱 고정을 시키고요. 여기는 도체를 흔드는 거예요. 얘를 고정하고 얘를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럼 어차피 조건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흔드는 게 아니라 얘를 고정하고 얘를 흔들어도 이 또한 역시 기전력이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자, 해서 이거를 실험하기 위해 요 양쪽에다가 여기 N극, S극의 영구 자석을 배치하게 되면 이로부터 무수히 많은 자속 밀도가 진출하게 될 것이고요. 자, 이때 도체를 가만히 냅두게 되면 아무 현상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자속의 변화율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도체를 이렇게 흔들어 제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흔들어 제끼게 되면 이 도체는 기전력이 유도가 되겠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압계의 전압이 형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도체가 V라는 속도로 메타 퍼 세크로 이동하게 되면요. 자, 이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도체에서는 자, 이건 1권선이니까 N을 뺐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는 건 유도기전력에 대한 방향이죠. 그래서 방향 성분을 빼고 크기만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유도기전력 크기는 dt분의 d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자속 밀도는 단위 면적당 자속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뭐가 돼요? 이때 자속의 단위는 웨바가 되고요. 면적의 단위는 메타 스퀘어가 되겠죠. 해서 웨바 퍼 메터 스퀘어가 바로 자속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자속은 자속 밀도 곱하기 단면적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해서 요렇게요. 도체가 요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 자속 밀도와 도체가 쇄교하는 이 면적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 도체가 이동한 거리. 자, 이동한 거리를 x. 도체 길이가 L메타라고 치게 되면 이때 자속과 도체가 쇄교한 이 면적의 크기는 x 곱하기 L메타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도기 전력 dt분의 d파이에서 이때 파이 대신에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이때 쇄교 면적은 여기 있는 것 같이 x 곱하기 L이 되죠. 그러면 dt분의 d에 bxl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간에 따라 변화가 되는 건 뭐예요? 자, 자속 밀도라든가 도체 길이는 변화가 없어요. 이때 변화가 되는 건 뭡니까? 도체의 이동거리 x가 되는 거예요. 해서 dt분의 d에다가 x를 올려주게 되면 dt분의 dx bl이 되고요. 자, 시간에 따라 거리의 이동. 자, 시간에 따라 이동한 거리량은 우리가 속도라고 표현하겠죠? 해서 dt분의 dx를 우리가 속도 v로 바꿀 수가 있다. 자, 이때 x가 메타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은 세크가 되니까 메타 퍼 세크는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dt분의 d파이라는 유도 기전력을 쭉 풀어섰더니만 VBL이라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공식을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V는 뭐예요? 도체의 이동 속도, 운동 속도가 되는 거죠. B는 자속 밀도, L은 도체의 길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마이너스, 자, 유도기 전력에서 마이너스 권선수의 dt분의 d파이가 되는데 이때 이 방향성 성분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 방향성 성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손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플레밍의 법칙,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이 있다. 해서 우리가 왼손은 전동기의 법칙, 오른손은 발전기의 법칙이다라고 많이 얘기했고요. 또는 우리가 FBI라고 해서 우리가 FBI 쌍권총 이렇게 많이 학습을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른손에서 FBI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냐? 자, 이때 B는요, 자속 밀도가 되겠고요. F는 힘이잖아요. 힘을 가하니까 도체가 운동하는 거예요. 해서 운동할 때 속도 V가 바로 이 엄지가 되겠고요. 중지는 우리가 I라고 했어요. 이 I는 뭡니까? 유도 기전력에 의해 흐르는 전류에 대한 방향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B가 위로 올라가지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오른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도 기전력은 어디로 생기는 거예요? 유도 기전력은 앞쪽 방향으로 생겨서 전류가 이렇게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이거는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관계는요, 우리가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현재 자속 밀도가요,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에 보시게 되면 자속의 변화율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했죠. 그럼 자속의 변화량이 증분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유도 기전력은 반대로 형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전류에 대한 방향과 우리가 플레밍 오른손 법칙을 통해서 만들어낸 방향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밍 오른손 법칙을 정리하게 되면 자개 내에 있는 도체를 V라는 속도로 운동하게 되면 도체는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플레밍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왼손 법칙은 어떻게 돼요? 자, 왼손 법칙이라는 거는 자개 내에 뭐가 흐르면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 도체는 반드시 전자력이라는 힘이 받아진다. 그리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거는 자, 지금과 같이 자개 내에 도체가 뭐랍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도체는 뭐가 생긴다?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 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개 내에 전류가 흐르면 왼손 법칙에 의해서 FBI, 자개 내에 전류가 흐르면 전자력에 대한 힘이 생기고 플레밍 오른손 법칙, 자개 내에 도체가 운동하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형성돼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 대한 정확한 식은 VBL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사인 세타 한번 정의 한번 해볼까요? 자, 사인 세타. 자, 사인 세타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선 삼각함수를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사인 세타 하게 되면 빗변분의 높이가 되죠. C분의 B. 그러면 코사인 세타 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 하면 C분의 A가 돼요. 자, 그럼 이로부터 우리가 밑변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C를 넘겨서 C 코사인 스타가 돼요. 그렇다면은 높이 B를 구할 땐 어떻게 해요? C를 넘겨서 C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기를 할 때는 이런 기초 삼각함수에 대한 룰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사인과 코사인이라는 거는 그냥 방향에 대한 상수예요. 방향.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밑변의 길이 A를 구할 때 C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상수를 곱해준다는 개념이고요. 높이 B를 구할 때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상수를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직에 대한 방향을 구할 땐 사인, 밑변, 횡축에 대한 길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코사인을 곱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FBI라고 그랬죠. 이 플레밍의 왼손과 오른손에 대한 기준은요, 반드시 세 손가락이 90도에 대한 위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B와 속도가 반드시 수직 방향에 대해서 여기에 직각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의 조건은요, 자속 밀도와 속도는 반드시 90도를 이루어야 된다. 자, 근데 이건 이론적인 부분이잖아요. 반드시 자속 밀도에 대해서 도체 운동 방향이 90도로 끊어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운동 방향이 B에 대해서 이렇게 세타만큼으로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V에 대해서 수직하는 V'을 한번 구해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세타각은 여기에 억각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때 빗변의 길이가 V가 되고요.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V'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직각삼각형에 보셨던 것처럼 직각삼각형의 높이 V'을 구할 때는 빗변 곱하기 무슨 세타요? 사인 세타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시게 되면은 우선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사인 세타가 들어간 이유가 바로 뭐다? 우리가 플레밍 오른손 법칙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B와 V가 몇 도의 각도를 가져야 된다? 90도의 각도를 가져야 되는데 항상 90도로 운동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정의 세타각으로 운동했었을 때 이때 세타각의 V를 수직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뭐가 붙는 거예요? 사인 세타라는 상수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밍 오른손 법칙의 식은 VBR 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V는 도체 운동 속도, B는 자속 밀도, L은 도체 길이, 그리고 세타는 속도와 자속 밀도가 이루는 사이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에 대한 개념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 우리가 N극과 S극, 영구자석 사이에 자, 이렇게 D극자로 만들어진 도체를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당연히 N에서 S극으로 자속 밀도가 항상 형성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어떤 물레방아를 넣어서 물의 낙차 에너지를 이용해 돌린다든가, 아니 우리가 화석연료를 떼와가지고 압력차에 의해서 노즐에 강력한 압력 증기를 뽑아 돌리게 되는 기력발전, 다시 말해 화력발전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여기를 회전시키게 되면 이 도체가 자기네 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도체는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 의해 기전력이 유도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유도 기전력에 대한 크기는 VBL 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때에 대한 기전력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으로 만들어집니다.
해서 FBI니까 B가 이렇게 진행할 때 속도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유도 기전력은 앞쪽 방향으로 형성될 것이고,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 가운데 축을 통해서 이렇게 회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변은 위쪽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하게 되면, 속도가 작용하게 되면 여기는 반대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B가 간 상태에서 속도가 밑으로 내려가면 안쪽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서 유도 기전력 VBL 사인 세타가 생기고, 요 도체에서도 VBL 사인 세타가 생기는데, 이때 전류에 대한 방향을 봤더니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전압과 여기서 만들어진 전압이 더해져서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 이 사이에서는 이만큼의 유도 기전력, 이거의 2배에 해당하는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상교류가 만들어지는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N극과 S극의 도체를 두고요. 여기를 도체를 외부 힘에 의해서, 자, 우리가 물의 낙차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화석연료를 떼어서 어떠한 압력 증기를 뿜어내는 형태가 돼가지고 얘를 돌린다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이쪽에, 자, 이렇게 날개를 잡아가지고 물의 낙차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얘를 우리가 수차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물의 낙차 에너지로 수차를 돌린 형태가 되면 수력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노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화석연료를 떼다 보면 여기는 압력 증기 에너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높아진 에너지가 바깥으로 분출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요 물레방아 같은 걸 돌리게 되는데, 이때 증기를 뿜어서 돌리게 되면 우리가 터빈이라고 불러요. 해서 터빈을 돌려 전기를 형성하게 되면 우리가 화력발전 또는 기력발전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가 슬립링과 브러쉬를 갖다 껴가지고요, 여기에 부하를 갖다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뱅글뱅글 돌려서 여기서 형성되는 전압의 크기를 봤더니, 자, 이거는 이제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 대한 개념이죠. 자기 내에 도체가 운동하면 기전력이 유도가 되더라. 그래서 유도가 되는 기전력을 우리가 전력 분석기를 통해 측정해 봤더니 다음과 같은 정형파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형파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N극과 S극. 자, 앞에 보시면 N극과 S극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 도체의 방향에 대해서 이쪽에 도체 모양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유도 기전력 공식 VBL 사인 세타에서, 자, 첫 번째 도체가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 운동한다라고 칠게요. 자, 아래쪽 방향으로 운동한다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속 밀도와 도체 운동 방향이 같죠? 그러면 둘 사이의 사이각이 몇 도예요? 0도가 되는 거예요. 0도. 그러면 사인 0도는 얼마예요? 사인 0도는 제로가 되겠죠? 해서 이렇게 자속 밀도와 도체 운동 속도 방향이 같으면 유도 기전력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해서 이 지점은 0V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도체가 조금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이에서 도체가 막 도는 건데, 자, 이제 45도 각도만큼 틀어져서 돌게 되면 이때 자속 밀도와 도체 운동 속도 방향은 45도만큼 각도를 가질 거예요. 그렇다면 VBL 사인 45도가 되는데,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해서 VBL 크기에서 2분의 루트 2만큼에 대한 크기로 전압이 형성됩니다. 자, 그럼 또다시 45도 돌아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웠다라고 볼게요. 그럼 그때 운동 방향을 보시게 되면 자속 밀도와 도체 운동 속도에 대한 방향은 몇 도가 됩니까? 9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VBL 사인 90도가 되고요. 사인 90도는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1. 그래서 이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VBL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90도일 때 유도 기전력의 최대값이 형성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만 더 돌아서 90도를 넘어 135도로 가져가 볼게요. 135도를 가져가게 되면 사인 135도 찍으면 2분의 루트 2가 돼요. 다시 말해 여기 사인 45도 근방과 같은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 값으로 크기가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180도
회전을 하겠습니다. 자, 180도 회전하게 되니까 역시 자속 밀도와 도체 운동 방향은 거의 0도, 180도가 되니까 얼마예요? 사인 180도는 0이 되겠죠? 해서 0볼트에 대한 전압이 형성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도체가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은요. 자, 보세요. 우리가 N에서 S극으로 자속 밀도가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리고 도체 운동 속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생깁니까? 자, B가 내려가고 도체 운동이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안쪽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죠. 얘는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쪽 방향으로 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속 밀도가 내려오게 되면 B가 내려가고 운동 방향이 안쪽으로 가게 되면 유도 기전력은 여기에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방향이 뒤집어지게 되면 유도 기전력에 대한 방향도 반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인 180도까지 오고 0도, 45도, 90도, 135도, 180도까지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꾸로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낸 유도 기전력이 반대로 형성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 여기 그림이 나오네요.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면 유도 기전력 방향도 뒤집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도체가 자, 이와 같이 한 바퀴 돌면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양단자에서 만들어진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자, 이러한 같은 사인 웨이브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마디만 더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런 발전기라는 거는 이 N극과 S극 사이에 도체를 운동시킴으로써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도체가 한 바퀴 돌게 되면 사인 웨이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파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상용 주파수는 몇 헤르츠죠? 60헤르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파수라는 개념은 뭐냐? 자, 항상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은 1초예요. 1초를 기준으로 주기적인 파형이 몇 번 나왔냐? 이게 바로 주파수예요. 1초를 기준으로 주기적인 파형이 몇 번 나왔냐? 그렇다면 우리가 60Hz가 되기 위해선 1초를 기준으로 이런 정형파 사이클이 몇 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바로 60번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60Hz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이런 도체가 1초에 몇 바퀴 돌아야 돼요? 60바퀴를 돌아야 60Hz가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Hz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발전기는 60 레볼루션 퍼 세크 초당 60바퀴 돌아야 된다 해서 주파수는 초당 회전수와 같다 라는 개념을 나중에 잡아줄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극수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개념은 이와 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유도기 전력이 만들어진 과정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들은요, 딱 이렇게만 생각하시길 바라겠어요. 시간적 변화에 따라 자속의 크기의 변화를 주게 되면 유도기 전력이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 유도기 전력은 마이너스 권선수의 dt분의 d파이가 되는 거고, 자, 이를 조금 계량해서 공식을 만들어내게 되면 자개 내에 도체가 운동하면 기전력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유도기 전력 공식은 뭡니까? VBL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극과 S극,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자. 이일계자죠. 자기장이 이어진다. 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자다라고도 얘기해요. 자, 그래서 계자 또는 고정자로부터 자속 밀도를 뿌려주고 있는 상태에서 도체가 운동하게 되면 반드시 유도기 전력이 생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얘가 한 바퀴 돌면 그때 파형이 정형파 사이클이 하나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걸 바로 우리가 교류파형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교류파형에 대한 표시법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자, 뭐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 순시치, 평균치, 시료치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나타내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